안녕하십니까. 재무설계 실무과정의 강의를 맡게 된 문일성 강사입니다. 재무설계 실무과정 많이들 이제 기대하고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실무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론보다는 실무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설계를 이제 우리가 실무과정을 이제 알아볼 때 이 재무설계를 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또 이 재무설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핵심적인 성공 요소를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클로징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재무설계 가치에 대한 이제 고객 설문 조사 결과입니다. 이게 뭘까요? 재무설계를 정말로 했을 때 고객이 얼마의 만족도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인데요. 대부분 비용 대비, 코스트 대비 어떻습니까? 네, 92% 정도가 만족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만족도 조사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저도 재무설계를 하다 보면 고객님의 눈빛이 달라져요. 재무설계 하다 보면 와, 이거 어떻게 이것까지 분석을 해왔지? 이거 어떻게 이런 내용으로 나왔지? 굉장히 좀 의아해도 하면서도 놀라워하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좀 신기해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을 때의 그 눈빛들 초롱초롱해집니다. 그러면 그 재무설계 진행 자체가 흥미진진해져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그런 상황을 좀 뭐 즐기시기도 하고 저도 또 즐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어떤 이게 말 그대로 플래닝이잖아요. 계획을 세워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면 고객도 만족스럽고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우리가 금융과 관련된 어떤 영업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내가 어떤 목표에 계약을 하든 그게 상품이든 아니면 뭐 상담이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 재무 설계를 통해서 고객님에게 만족도를 정말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재무 설계 실무 과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뭐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만은 캐나다의 재무설계 만족도 조사 캐나다에서 한번 했다는 거죠. 2010년도에. 자, 여유가 생겨 돈 걱정을 안 한다. 자, 받은 고객은 45%가 되고요. 안 받은 고객은 6%밖에 돈 걱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설계를 받게 되면 굉장히 본인의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실제적으로 제가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본인의 노후 자금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녀의 결혼 자금도 어느 정도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자녀 결혼 자금. 자, 근데 지금 조금 단기간에 대학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교육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저는 이 교육자금만 마련하면 제 인생은 해피하네요. 이렇게 고객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고객님. 교육자금만 잘 준비하시면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고객님이 얼굴이 환해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설계의 핵심 성공 요소,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러한 그 실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재무설계를 정말 잘할 수밖에 없는, 또, 잘하는 진짜 또 비법이 또 뭐냐? 그 고객의 입장에 빠져들어야 됩니다. 그 고객 입장에 빠져들지 않으면 그 고객 입장에서 내가 왜 이렇게 자산을 준비했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런 대출을 받았고, 내가 왜 이렇게 대출금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금융상품을 가입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고객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제가 나중에 그걸 분석을 했을 때 고객님은 혹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신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 보이시죠? 그렇네요. 그래서
고객님 입장에서 내가 분석을 하고 그대로 플로우를 만들어서 고객님이 이렇게 잘 해 오셨는데 요거에 이런 부분이 조금 핀트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핀셋으로 고정하듯이 딱딱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짚어주면 굉장히 고객님이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재무 설계를 내비게이터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재무 설계를 하면 이렇게 좋아하시는 이유와 동역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이제 시동을 걸면 내비게이션이 자동적으로 켜지는 경우도 있죠. 자, 켜졌을 때 이제 뭐부터 하죠? 이 내비게이션이? 네, 맞습니다. GPS 수신을 하죠. GPS 수신을 해서 어떻게 해요? 내 현재 이 자동차가 있는 위치를 파악합니다. 즉, 재무 설계라는 것은 내가 고객님의 자산을 분석을 했을 때 현재 고객님의 자산의 현황은 분석해 봤을 때 이 정도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고객님 다음 뭡니까? GPS 수신한 다음에 내가 목표를 입력하죠. 목표. 어디를 갈 거냐? 목적지.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재무 목표입니다. 재무 목표. 그래서 재무 목표를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고 이 목표를 향해서 그렇죠? 현재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잘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잘한다. 즉 어떤 길로 갈 거냐? 고속도로로 갈 거냐? 무료도로로 갈 거냐? 그렇죠?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어디냐를 찾아주는 거죠. 이게 바로 재무설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재무설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고객 입장에 빠져들어요. 아예 빠져들어서 그거를 분석해주고 방향성을 잘 잡아주고 그렇죠? 이 목표를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재무설계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돈 걱정을 별로 이제 안 하게 된다. 왜? 난 해피하거든. 노후 자금 다 준비됐고 자녀 결혼 자금도 준비됐는데 이제 교육 자금만 준비하면 끝이야. 난 해피한 거야. 걱정을 크게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여유가 생겨 마음이 평화롭다. 재무설계는 여러 가지의 인생의 상황에 대해서 발생될 수 있는 재무적 리스크, 이 리스크를 미리미리 준비해 놓기 때문에 고객님의 어떤 마음의 안정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돈에 대해서 크게 조바심을 내지 않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CFP들은 각 대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전부 다 대학 자금을 부모에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대출을 통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 근데 직장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대출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CFP들이 일정 부분 상주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상담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자산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부터 사회에 첫 발을 잘 디딜 수 있도록 우리 CFP들이나 아니면 우리 AFPK 이런 재무설계사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동아리는 많이 있죠. 동아리. 자, 그래서 이러한 만족도 조사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재무설계를 하다 보면 반드시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재무설계를 한다는 어떤 자부심과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가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번 실무 과정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사례입니다. 미국 사례는 재무설계 상담을 하는 10가지 이유. 첫 번째가 은퇴자금 마련입니다. 이게 중복에서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뭐든지 그죠? 가장 먼저 일어난 그죠? 베이비 부모도 은퇴도 자 선진국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노후자금 마련이죠. 노후자금. 우리나라가 좀 틀려요. 우리나라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재무설계를 상담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죠. 네. 우리나라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어떤 거 있죠? 네, 이거죠. 이거. 그 다음에 네. 어떤 거? 네, 빚상환. 그 다음에 요거.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많이 가죠. 그 다음에 은퇴 자금은 완전 후수준이 밀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1위가 되는 겁니다. 노인 빈곤율 1위. 그죠? 네. 자, 재무설계에 대해 고객이 만족하는 10가지 이유와 기대 효과. 자, 첫 번째. 자, 인생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재무 목표를 알게 되고 준비하게 된다. 그래서 막연하게 관리했던 재테크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저도 상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은퇴를 곧 앞둔 분들이 ELS에 20억씩 넣어가지고 와, 난 진짜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신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다?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네. 그렇죠. 재무 설계에 어떤 그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냥 한 상품에 그냥 몰빵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제안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가장 많은 리스크가 뭐예요? ELS 같은 경우에는 주가지수 연계 증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손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각각 나이에 맞게끔, 그죠? 60세에 내가 은퇴를 했는데 이제 직장도 갈 수가 없고 다녀봐야 공익 이 정도 아니면 공공근로 이런 거 아니면 할 게 없다. 이런 분들은요. 말 그대로 자산이 많이 손실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설계 실무를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CF 책자도 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같이 볼 텐데요. 정확하게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구성을 잘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투자 설계에 있어서 또 은퇴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의 나이예요. 나이. 젊은 사람들은 조금 투자에 실패해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은 그 돈 당장 써야 돼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 잘 배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객님의 투자 성향에 따라 해 드려야죠.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다 이렇게 설명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원금 보장되는 거는 주가지수, 연계, 본드, 그러니까 채권이라든가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과거에는 이것 때문에 한참 DLS 이것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무조건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한 바구니에다가 계란을 그냥 다 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명확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왜 이런 상황들이 생기냐면 이 재테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테크. 우리 재무설계와 재테크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고객님한테 설명해 드려야 돼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고객님 재무설계를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고객님이 들어는 봤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냥 설계한다고 하는데 별거 아니던데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제대로 재무설계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서 재무설계라는 거는 재테크와 다르다. 재테크는 상품을 쫓아가고 수익을 쫓아가는 게 재테크일 뿐이다. 재무설계는 뭐예요?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플랜을 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전문가가 자기 마음대로 짜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못해요. 재무설계는 고객님의 입장에서 고객님의 니즈와 고객님의 재무 목표를 보고 명확하게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재무설계라는 건. 그래서 이 재테크는 여러분 해주시면 안 돼요. 왜? 고객님이
이 재테크에서 만약에 성공하면 그래 역시 너야. 당신 말이야 너무 잘한다. 근데 만약에 이게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다시는 여러분 상종을 안 할 거예요. 고객님 소개도 안 해줄 거고. 그러나 적정한 포트폴리오로 잘 구성된 제안을 통해서 하나의 상품이 떨어지더라도 일정 부분 지켜주면서, 그죠? 또 이 상품이 정말 또 수익이 잘 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형태로 잘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테크 고점 물린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가 get slow rich라고 그래. get slow. slowly. 뭐 맞는 문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천천히 부자가 되는 법. 그러니까 제가 내비게이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 그죠? 그런 길을 안내하는 게 우리 재무설계사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객은 돈과 관련된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자,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미래의 삶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다. 자, 이게 말은 어렵잖아요. 쉽습니다, 여러분. 자, 고객님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뭐 젊은 분이든 뭐든 이렇게 인생의 표를 그려주는 거예요. 표를 그려주는 거예요. 고객님 지금 현재 나이가 현재 34세. 자녀가 지금 둘 있어. 배우자도 있고. 자, 고객님 이제 살아가시는데, 지금 집이 전세야. 어떨 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글쎄요, 보니까 내 집 마련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집 마련. 오케이. 언제쯤 하실 겁니까? 내 집 마련. 글쎄요, 빨리 하면 좋겠죠. 빨리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전세 자금이 얼마인데, 얼마 정도의 평수를 원하십니까? 84제곱미터입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가가 얼마인데? 그죠? 전세 자금과 해서 대출 얼마 해서 얼마의 자금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까? 막연하죠. 그전에는 고객님이 이런 이제 재무 목표도 정확하게 없었을 뿐더러, 자, 내 집 마련이 목표십니까? 그게 재무 목표 1순위십니까? 1순위다. 좋아. 그러면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가 필요해야 되는 건지도 제가 짚어드려요. 쭉쭉쭉 이야기하면서. 지금 전세자금과 대출을 30% 정도 끌었을 때 얼마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죠? 이 자금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험자산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죠?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면서 청약저축은 지금 현재 얼마 하고 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얼마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지금부터 몇 년 후에 들어가시죠. 플랜을 짜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마련했어. 이분은 이제 45세야. 상담하는 사람. 근데 이미 나는 내 집이 마련이 돼 있어.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얘들이 커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각방을 하나씩 주고 또 좀 넓게 좀 이사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뭐 주택 확장이 될 수도 있고요. 나는 이미 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출금이 너무 금리가 올라서 이자가 너무 많아. 그죠? 이자에 대해서 나는 상환을 좀 하고 싶다. 원금을.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게 목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어때요? 미래. 당신이 또 언제 은퇴하냐? 지금 당신의 직장은 언제가 은퇴 연령이냐? 이런 거 물어보면서. 자, 이때는 자녀가 대학을 들어갈 나이네요. 이때는 자녀가 결혼할 나이네요. 그죠? 쭉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런 인생의 프로를 그려주면서 각각의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짚어주는 거죠.
그랬을 때 당신은 지금 현재 여기 위치에 있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이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미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해 준다는 거예요. 자, 3번. 자, 금융상품 및 부동산 관련 지식이 늘어나게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저희가 상품에 대해서 제안도 하면서 지금 갖고 계신 상품도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문제점도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식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좀 굉장히 좀 재미있습니다. 자, 왜 재밌냐? 한 번도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대부분 현금 흐름표는 뭐 연으로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월로 해요. 왜냐하면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으로 따져서 저는 12개월로 쪼개서 일부러 월로 보여드려요. 왜 그러냐면 월이 보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비교하기가 편해. 그래서 월로 수입과 지출, 그렇죠?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줍니다. 표를 보여주면 고객님이 그러는 거죠. 야, 이 데가 이렇게 많이 써? 이런 분도 계시고요. 야, 우리는 왜 이렇게 생활비 지출이 많지? 우리는 왜 이렇게 교육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우리는 왜 이렇게 뭐 나도 모르게 새가는 미박 지출이 많지? 이런 거를 분석을 통해서 내가 상황을 내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자기가 본인이 적어야 되잖아요. 수입과 지출을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한번 자기 자신을 둘러보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생각보다 많이 버네? 이렇게 한 분도 계시고요. 지출을 적으면서 와, 이거 뭐지? 왜 뭐지 이거는? 이거는 뭐지? 이렇게 하면서 이 지출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기록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엑셀로 자기가 딱 정리해 놓은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단점은 뭐냐? 정리는 깔끔하게 잘 돼 있어. 근데 분석이 안 돼. 그죠? 정리는 깔끔하게 돼 있는데 분석이 안 돼.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좋은 점이고 내가 좋은 점을 어떻게 살려야 되고 또 부족한 점을 어떻게 내가 보완해야 되는지 대안이 없는 거예요. 왜? 재무설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자, 현금 흐름 분석을 통해 지출 관리와 수입 관리를 통제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금 흐름 분석하다 보면 대부분 그렇죠? 이렇게 수입 있고 지출이 있잖아요. 자, 수입은 뻔하잖아요. 그죠? 뻔하고. 자, 지출을 쭉 뭐 고정 지출, 변동 지출, 그죠? 그다음 미팍 지출 이렇게 쭉 합니다. 뭐 고정 지출은 뭐 저축, 그죠? 뭐 이자 나가는 것들, 그죠? 관리비 이런 거 쭉 나가죠. 변동 지출은 뭐예요? 뭐 식비라든가 그다음에 문화비 뭐 이런 거 쭉 나가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팩트는 누구나 분석을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든 그렇죠? 어플을 통해서든 누구나 이건 자기가 데이터만 있냐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재무설계사가 있는 이유는 뭐냐? AI에게 과연 이 사람 입장에서 많은 거를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서 정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 이 간단한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객님이 부부 상담을 했어요. 부부 상담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팩트를 줬는데 수입이 예를 들어 100이야. 근데 지출이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60이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미팍 지출이 40이다. 이 40이 뭐냐? 당신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돈이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저축합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하수. 재무설계할 때 하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당신 수입이 100인데 60이네? 반드시 확인 전화해야죠. 고객님 전화 드렸더니 고객님 제가 현금 흐름을 좀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혹시나 제가 고객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신 사항이 있거나 또는 제가 혹시 빠뜨린 게 있을까요? 현금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사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은 남편이 있어서 제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말을 못했어요. 뭐야? 본인이 개인적으로 따로 개가 들어가고 개. 이런 개 들어보셨죠? 개돈. 응. 개돈이 들어가고 있어. 40이. 쩌슷하게 맞아버려. 40.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객은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말을 못한 거예요. 근데 재무설계사 입장에서 이 팩트를 그냥 팩트로 갖고 고객님한테 보여주면서 부족합니다. 고객님 이거 제가 제안서를 만들어 왔어요. 이거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고객님한테. 확인을 했더니 고객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분석하면서 다 나와요. 분석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입장에 푹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이거 분명히 꼼꼼한 분인데 왜 이게 지출이 안 받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고객님한테 확인하고 물어보고 어떤 부분이 누락됐나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 내가 혹시 누락된 건 없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누락된 부분이 없어. 그러면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서 하되 팩트를 팩트로 갖고 가가지고 보고서 이게 브리핑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그 문제점이 나의 문제인가 아니면 고객의 문제인가 아니면 고객이 누락을 한 건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미리미리 알고 자 제가 이제 알았어요. 갯돈이 들어가고 있구나. 40을 여기다가 고객님 그러는 거야. 우리 남편 모르게 보고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40 해놓고 제가 뭐라고 할까요? 뭐 비금융자산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넣어놨죠. 살짝 이 부분 보고할 때 살짝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냐? 남편분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고서는 완벽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객이 뭐 예를 들어서 파악하지 못한 지출과 수입을 통제하게 된다. 이거는 대부분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400을 번다 그러면 대부분 370까지 이렇게 지출을 적는 분도 있고요. 오히려 막 450 이렇게 적는 분도 있어요. 지출을. 근데 대부분 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뭐냐면 실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너스 달은 좀 더 많이 쓸 거고 그렇죠. 이게 조금 이런 기복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재무설계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균적으로 월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가 지금 현재 나도 모르게 지금 어디가 있다. 소비가 더 됐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컨트롤하자. 30만 원 정도.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자, 컨트롤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30을 정말 저스트하게 다 맞춰서 우리가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합니다. 근로자분들은. 그래서 30을 저스트하게 다 해서 뭔가 제안을 하려면 비상예비 자금을 조금 활용하게끔 계좌를 2개로 쪼개야 돼요. 30이면 15, 15 하든지 아니면 10, 10, 10 3개의 계좌를 해서 하다가 힘들면 뭐 1개 내지 2개는 해지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현금 흐름표 분석에 있어서 부족하다 해서 이걸 다 제한으로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실제로 실행을 했을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객님 분명히 지금 현재 30이 부족하네요. 지금 수입이 400인데 370밖에 없다. 그래서 지출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또 지출 부분에서 고객님 지출 보니까 불필요하게 나가는 이자가 너무 많다. 이거 우리 없애자. 고객님 좋아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출을 뭐 컨트롤 한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저스트하게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불필요한 지출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 중에 변동 지출이 너무 많다. 고정 지출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돈이죠. 변동 지출은 내가 나름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지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잘 보고 우리가 컨트롤 해줘야 된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만 봐도 굉장히 좀 재미있고요. 좀 전에 제가 뒤에 나오겠죠. 현금 흐름 분석뿐만이 아니라 이거 현금 흐름 분석이죠. 또 재무상태표 분석도 있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하고 재무상태표 다 아시죠? 자, 재무상태표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모아놓은 현재까지 모아놓은 자산이죠, 자산. 자,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도 굉장히 핫하게 또 우리가 재무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재무상태 분석을 했는데, 이분은 두 분 다 부부가 의사예요. 근데 의사분들은 좀 특이하게 자기 돈 자기가 관리를 많이 합니다. 잘 터치 안 해요. 남편분은 일정 부분 300이든 500이든 생활비만 떼주고 본인 돈은 본인이 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을 해도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뭐 경제권을 갖고 있는 대부분 사모님을 이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상담을 해드리는데 사모님이 이제 나 생활비 얼마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분이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뭐 집 같은 거를 마련하거나 이럴 때 이제 공동으로 이제 돈 모아놓은 거 얼마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긴 하시죠. 근데 실질적인 이제 일반적인 생활하면서 관리는 각각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재밌죠.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맹점도 있어요. 보험이 막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두 분 다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재무상태표를 딱 분석을 해보니까 이상한 점이 발견된 거예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죠. 재무설계를 잘하는 방법은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서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이게 왜 그렇지라는 의심을 자꾸 해야 돼. 그래야 재무설계를 추정도 잘 해야 되고 촉이라 그러죠. 그래서 고객님 보니까 이렇게 자산 현황, 부채 현황 해서 순자산 보니까 고객님 지금까지 두 분이 의사시고 돈을 쭉 모아 오셨을 텐데 왜 이렇게 투자 자산이 없냐? 뭐 금융자산, 뭐 부동산 자산 쭉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투자 자산으로 갖고 있는 돈이 거의 없어요. 난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몇 천만 원이잖아요. 최소한 두 분 버는데 2천만 원 이상이죠, 무조건. 근데 근데 왜 투자 자산이 없냐? 내가 재무상태표 분석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고객님 이상하다. 재무상태가. 혹시 누구한테 빚보증을 샀거나, 그죠? 보증을 샀거나 아니면 투자에서 크게 실패한 게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고객님 뭐라고 했을까요? 네? 고객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은요,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을 못했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실은 송도에 큰 땅을 하나 샀습니다. 한 10억 정도 돼요. 자, 고객님은 저한테 팩트를 알려줬나요? 안 알려줬나요? 안 알려줬죠. 근데 저는 어떻게 이걸 분석했죠? 네, 재무상태표를 보고 분석한 거예요. 근데 그냥 팩트만 놓고 분석하면 그건 분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입이 많은데 왜 이분은 자산이 이렇게 좀 작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분은 자기가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거 찾아냈잖아요. 그럼 고객은 어떻게 해? 이제 눈동자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말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찾아냈냐 이거야. 어떻게 네가. 그렇죠? 그래서 현금 흐름 분석, 재무상태표 분석은 있는 팩트를 그냥 있는 대로 비율 보고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 왜 이렇게 준비를 했을까? 왜 이분은 이렇게 지출을 가져갔을까? 왜 이분은 이렇게 투자 자산을 모았을까? 이 사람은 투자 성향이 최고로 안정형인데 왜 이렇게 공격형인 상품을 갖고 있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사람 입장에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수록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왜? 분석을 그만큼 그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정말 표도 아름답게 나와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할 때 자신감이 생겨요. 고객님,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법인 재무 분석한 것도 하나 사례 말씀드릴게요. 법인. 자, 법인도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법인도 재무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재무 분석에서도 또 그 이전에 중요한 게 이제 경영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주주. 보니까 이분은 주주가 이렇게 조사하는 기업 재무 제표를 조사하는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조사했는데 주주 현황이 좀 이상해. 그리고 최근에 정관도 변경하고 최근에 뭔가를 실시를 했어. 저는 생각을 했죠. 야, 이 주주 관계 이상하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영을 통해서 뭔가 정관 변경도 하고 뭘 했는데 보니까 너무 이번에 급여가 작아요. 근데 이번에 뭔가 정관 변경도 했고 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급여를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 딱 추정을 하죠.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해서 제가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보고를 했는데 고객님이 어떻게 해요? 놀라죠. 실은 이러해서 30%가 지금 법적 분쟁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 급여 최근에 올렸습니다.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뭐해?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뭔가가 감춰진 게 있다라고 보면 그 부분을 내 나름대로 추정하고 분석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고객님 혹시 주주 부분이 조금 잘 명확하게 안 나타나 있던데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고객님 혹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를 봤는데 이런 부분에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야 다 전부.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재무 설계를 잘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팩트를 그냥 보고 읽는 게 재무에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뭐가 문제가 있지? 문제점을 찾아보려는 어떤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이 준비할 종합 포트폴리오 솔루션을 받게 된다. 그래서 문제점이 인식되지만 고객이 해결할 수 없는 솔루션에 매우 만족하게 된다.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무슨 이야기예요? 자, 문제점이 인식된다.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재무 분석을 하게 되면요. 문제점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재무 분석이 재무 상태표 분석, 현금 흐름표 분석인데 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문제점이 나오지 않더라도 약간 방향성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를 하게 되면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군요. 근데 대안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안이 없죠. 고객님이 어떻게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 자, 제가 고객님을 위해서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객님은 안 따라하죠. 막 보고 싶어 하죠. 막. 그죠? 자, 한번 작성된 제안서는
평생 재무관리 자료가 된다. 자, 작성되고 보고된 제안서는 재무관리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표가 된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안경점을 한 3개 정도 운영하고 계셨어요. 3개 정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아주 잘 돼. 이익이 많이 나. 그래서 이제 이분이 2호점을 낸 거야. 2호점은 평균이야. 똔똔. 3호점은 또 3호점까지 냈어요. 3호점까지 내니까 어떻게 해? 마이너스야, 여기는. 자, 그리고 이제 재무 분석을 제가 했겠죠, 당연히. 재무 상태 분석에서 어떻게 나와요? 당연히 뭐예요? 전부 기타 자산이죠. 뭐 보증금 들어가 있는 것들. 기타 자산. 여기는 까먹고 있고, 여기는 똔똔이고. 그러니까 재무 상태표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산 비중이 전부 기타 자산이 뭐 올 90%가 이 기타 자산, 보증금. 고객님, 이렇게 자산 구성하셔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현금 흐름이 잘 나온다면 내가 이해하겠다. 근데 현금 흐름이 여기만 나오고 여기서 여기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야. 1호점에서.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자녀들 이제 막 크고 있고 교육자금 막 한참 들어갈 때고 지금, 현금 플로우도 이것 때문에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자산의 비중도 이렇게 90%가 넘어가시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현금 흐름도 문제가 돼 있고 재무 상태도 문제가 돼 있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고객님이 대처나 그렇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솔루션. 똔똔까지는 좋다. 근데 이거는 없애라 빨리. 이거 없애고 현금으로는 빨리 만들자. 잘 만들어라. 이거 왜 붙들고 있냐, 이거 붙들고 있냐. 최소한 이건 없애야 되고, 만약에 나 같으면 이것도 뭐 이익도 안 나는데 이거 왜 들고 있냐, 이거. 벌써 2년이 넘었대요. 그 어떻게 됐을까, 이분?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저희 상담료만 받고 뭐 상품을 안 했죠. 근데 한 달 있다가 저랑 왔어요. 만날 수 있냐는. 알겠습니다. 갔죠.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보고서를 끝내고 갔는데, 한 번은 일주일 정도 지나서 자기가 시간이 돼서 다시 보고서 다시 봤대요. 자기가. 제 보고서를. 근데 다시 봐도 내 말이 맞더라는 거야. 내 말이. 다시 봐도. 그 제안서를 봐도. 그래서 이 2개를 다 정리를 했답니다. 2개를 정리를 했대요.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 받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해줬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작성된 제안서는요, 그 고객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죠. 다른 재무 설계사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제안서. 제가 5년 뒤에도 전화 온 적도 있어요. 5년 뒤에. 참 재미난 사연이 많습니다. 재무 설계 하다 보면. 자, 고객의 재무적, 비재무적 목표를 실현하게 된다. 고객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해준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재무 설계할 때 상담에서 관계 정립을 하잖아요. 정립하면서 직접 실무에 들어갔을 때는 항상 이 재무 목표를 고객님한테 여쭤봅니다. 자, 재무 목표. 고객님이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많습니다. 돈과 관련돼서 앞으로 나는 꼭 뭘 해야 되겠다. 근데 대부분은 일반인들 잘 모르기 때문에 고객님의 나이에 해당되는 재무 목표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면 돼. 그럼 빨라. 그래야 빨라. 근데 막연하게 질문하고 정말 딥하게 들어가서 내가 상담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시간이 문제야. 그죠? 그래서 재무 목표는 이런 게 있는데 고객님, 고객님의 나이에 해당되는 이런 재무 목표가 있는데 혹시 고객님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1순위로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재무목표를 나열을 하되 쭉 나열을 해요. 하고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고객님은 1순위로 해결되길 원합니까? 그럼 그걸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게 뭐 재무적이든 비재무적이든 간에, 그렇죠? 돈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다 할지라도 가장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성공 노하우가 나오는 거죠. 뭐예요? 재무목표 1순위는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된다, 우리가. 이거 반드시 never 절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 바로 이 재무목표 1순위입니다. 이걸 해줘야지만 고객님이 오케이 하고 제가 원하는 계약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해주고 내 계약만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무목표 1순위, 2순위까지 가면 너무 좋고요. 1, 2 다 해결했다 하면 아주 고객님이 막 만족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고객님이 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준다. 원하는 목표. 그러면 고객님이 아까처럼 나는 그러면 자녀 교육자금만 준비하면 해피한 인생이네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평상시처럼 돈 벌면 돼. 왜? 교육자금 마련하면 난 끝이야. 그죠? 자, 고객이 원하는 가치 있는 삶과 연결해 준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렇죠? 가치적 삶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죠? 이 세상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많죠. 그죠? 제가 이제 고객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래요. 자녀에 대해서 이제 자녀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서 지금의 자녀가 나이가 몇 살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죠?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최소한 좀 물어보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자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보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고객님이 간혹 가다가 자녀 이야기 나올 때 침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녀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녀가 일찍 죽었거나, 또 자녀가 약간의 장애가 있거나, 그죠? 그런 고객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황하거나, 그죠? 굉장히 좀 진짜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이면 안 됩니다. 물론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자기의 자녀가 장애인인데 이 친구를 위해서 나는 뭔가를 좀 어떻게 금융상품을 마련하고 싶다라고 아예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서 자녀는 어쩌다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었나요? 혹시 선천인가요? 아니면 후천인가요? 그러면 선천은 아니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분과 나는 굉장히 갑자기 친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지낸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지내지 않은 뭐 1년, 2년 사귄 사람보다 내가 1년, 2년 사귄 사람이 그 자녀가 장애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나요? 그러나 저는 처음 만났는데도 그런 사실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죠. 가까워질 수 있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 고객님 그렇게 장애인과 관련돼서 연간 4천만 원까지 비과세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솔루션을 제안을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고객님이 어떤 그 좀 특정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일회성이 아닌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된다. 그래서 이 재무 설계는 제가 내비게이터라고 말씀드려요. 내비게이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표를 향해서 그죠?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길을 찾아주는 거. 그죠? 길을 찾아주는 거. 근데 조금 더 내가 예상했던 길이 이 길이야. 근데 갑자기 이 길로 더 갔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떻게 수정을 해서 이렇게 가게끔. 그죠? 이런 작업들을 기간별로 쪼개서 우리가 많이 모니터링 합니다. 6개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객님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고 있어요. 네, 이제 꺾었네요.
네, 고객님 예상한 대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좀 더 지났네요. 다시 수정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자, 재테크와 재무설계 확인한 차이. 자, 일반적인 재테크는 상품을 먼저 선택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상품 끝나고 만기되면 뭐 할래요? 그러면 글쎄요. 뭐 할까요? 몰라. 뭐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불안하죠. 상품이 잘못되거나 수익이 마이너스 되면 그냥 이건 어떻게 그냥 쓰러지는 거야. 이게 재테크야. 상품의 수익성만 쫓는다. 재무설계는 뭐예요? 재무적, 비재무적 목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상품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여성분이 이제 취직을 했어. 취직을 해가지고 야 이제 적금 하나 들어야겠다고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찾아갔더니 은행 직원분이 고객님 이 적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 눈썰미가 있어. 적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 젊으신데 예 맞아요. 그러면 혹시 이거 나중에 결혼하실 때 결혼 자금으로 쓰실 건가요? 이제 웃기지만 그래도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기로 하지 마시고 장기로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실래요? 장기로요? 몇 년이요? 뭐 한 최소 3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3년 만에 결혼하겠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딱 은행 지금 통장에다가 딱 프린트를 여기다가 크게 매직으로 여기다 해놓습니다. 뭐로 해놓을까요? 결혼 자금용 이런 식으로 매직으로 크게 써서 통장을 줘요. 고객한테. 이 고객이 이거 해약을 잘 할까요? 해지를 할까요? 안 하게 된다. 이 목표가 있으면 사람이 꾸준하게 갑니다. 근데 적금 하나 들었어. 적금 하나. 야, 여행 가? 이거 그냥 알았어. 나 은행 적금 깨고 가자. 이거 막을 수 있다. 어느 정도.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 우리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왜 합니까? 다 주택 청약으로 해서. 그거 쓸 수 있죠. 나중에 당첨되면 그 돈을. 그거 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해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산관리 우리 재무설계사들 해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재무목표를 그 각각의 자산 항목에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재무목표 해가지고 여기다 하나씩 적어줘요. 은퇴용, 은퇴자금용, 그죠? 이거는 자녀 결혼자금용 이런 식으로 써주면 그거 보고 흐뭇해합니다. 고객. 그리고 어떻게 꾸준히 그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재테크. 자, 상담 관점은 재무적 관점. 돈과 관련된 상담을 하지만 재무설계는 고객이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삶의 어떤 관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생 라이프 사이클을 딱 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객님 지금 현재 이 시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큰 목돈이 들어갈 부분이 여기에 있다. 이때 요거에 대한 부분은 현재 고객님이 갖고 있는 자산 중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얼마가 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자녀 대학 안 보내는 분은 없잖아요. 대부분은. 그러면 고객님 어차피 대학을 보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요즘 국가장학금 제도도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고객님 그 돈 놔뒀다가 자녀 결혼할 때 쓰시죠. 그죠? 당신이 실현한 삶 속에서 크게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주고 그런 부분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주면 좋다라는 거고요. 재테크는 상품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고 고객에게 관심이 있다. 제가 뭐라 그랬죠? 그 고객 입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진짜 재무설계 잘해요. 그래서 예전에 경제야 놀자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혹시? 매 상품 들고 와가지고
이 상품이 최고의 수익률을 찍었습니다. 뭐 상품 계속 하다가 어떻게 해요? 주가가 갑자기 푹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프로 폐지됐죠. 난리가 났죠. 진짜 이 상품에 대해서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ELS 관련돼서 홍콩 지수 지금 반토막 나가지고 그죠? 좀 손실을 보내만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지속성 재테크는 한번 상품 초이스하고 끝난다. 근데 재무설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재테크는 상품의 이익, 뭐 이자율이라든가 수익률을 쫓아가지만 재무설계는 뭐 반드시 재무 목표 달성에 그 선택 동기가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품의 수익률이 떨어지면 막 불안하는 거야. 불안한. 그러나 재무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뭐 시류에 어떻게 쫓아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안정감 통해서 또 특히 자산 배분을 통해서 위험 관리 해놓기 때문에 크게 동요되지 않죠. 그죠? 네. 자, 결과론적으로 재테크는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중도 포기, 부채가 증가돼 또는 그러나 재무설계는 고객이 원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 지금 이 설명한 이 표들은 우리가 고객님 재무설계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는데 뭐 제대로 몰라. 자, 고객님 근데 왜 재무설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재테크와 재무설계 차이 뭔지 아세요? 고객님 재테크는 이런 거고 재무설계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은 재무설계 받음으로써 얻어지는 것들은 고객님이 돈과 관련된 거든 돈과 관련되지 않거든 아닌 거든 고객님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두고 플래닝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플래너, 파이낸셜 플래너 또 더 멀게는 어떻게 해요? 파이낸셜 라이프 플래너 그죠? FLP 그죠? 라이프 플래너 인생을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고객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러한 설계사이다. 재무 설계사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객님한테 설득을 하는 하나의 내용으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파이낸셜 플래너 분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이런 부분들을 다 책임지고 어떻게 해요? 고객이 예전에 다 뭐 투자는 뭐 증권사, 세무는 세무사,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보험 뭐예요? 또 보험 설계사, 뭐 윤태도 마찬가지 이렇게 갔는데 이럴 필요 없다 이거야. 이제 어떻게? 예. FP한테 직접 고객이 다이렉트로 하면 FP가 다 알아서 이런 식으로 플래닝을 해준다. 그래서 그 힘들어요. 이 종합재무설계는 그래서 힘들어. 단순 재무설계는 내가 예를 들어 투자만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은퇴든 이 두 개만 해준다. 그러면 쉬워. 근데 보험도 해줘야지, 세무도 해줘야지, 부동산도 해줘야지. 투자해줬는데 이게 다 그냥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가지고 어떻게 세금 두드러 맞아. 그러면 야, 네 자산관리사라고 재무설계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이 상품 투자했을 때 이렇게 세금 많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상품을 소개한 거야?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재무설계사는 이것도 알아야 되니까. 그죠? 나는 알고 있었어. 근데 깜빡한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 왜? 부분 설계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자, 부동산 설계 잘 해줬어. 그랬는데 아이쿠 나중에 팔려고 봤더니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이거 제대로 설계한 거예요?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다 이게 믹싱돼 있어. 이게 뭐야? 섞여져 있단 말이에요. 은퇴 설계도 잘 해주는데 그냥 받는 쪽쪽 그냥 다 세금과 4대 보험, 건강보험료 나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돼? 안 되잖아. 그죠? 보험도 그냥 비과세라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비과세가 안 돼가지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과세되고 막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세금은 다 엮여져 있어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 FP님들 특히 우리 재무설계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죠.
다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어줍지 않게 알면 그것도 또 어렵잖아요. 그죠? 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전문가를 물어보는 거야. 그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자격증은 CFP도 땄지만 CCI, 부동산 관련된 부동산 간평사분들이 많이 따고 싶어하는 국제 자격증이죠. 자, 재무설계를 하는 데서 단점도 있어요. 단점 극복 시 드러나는 장점으로 표현을 했는데, 자, 단점은 처음에 할 때는 복잡하고 좀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래요. 뭐든지 다 그렇잖아. 우리가 첫사랑이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어. 그죠? 고객 만족도와 대신에 이걸 극복하면 어떻게 돼? 고객 만족도가 높고 청약률이 매우 높고 내가 뭔가를 계약할 수 있는 청약률이 높고 지속적인 또 뭐? 소개까지 이루어져. 왜? 만족도가 너무 좋으니까. 재무설계는요. 그냥 하면요. 다 소개야. 다 소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객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면 정말 고객이 더 정말 만족합니다. 고객이 그래요. 와, 이걸 어떻게 내가 질문할 줄 알고 준비했습니까? 그죠? 와, 이걸 어떻게 질문하실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고객도 있어요. 그만큼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시간 소요가 과다하다. 왜냐하면 분석해야지, 종합적으로 막 해야지, 막,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솔루션을 만들어야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자주 반복하면 획기적으로 좀 줄어듭니다. 자주 반복. 저 처음에 할 때 막 2주 막 걸렸어요. 하나 하는데. 처음 하니까. 책 보면서, 적용시키면서, 제안서 만들면서 또 일반 리포트 이렇게 막 두껍게 나오거든요. 근데 고객들이 이거 다 봐요? 내가 설명하려도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싹 심플하게 얇게 해서 갖고 가면 얇게. 그죠? 그렇게 하려면 더 힘들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반복해서 하니까 시간이 막 2주에서 일주일 줄어들고 일주일에서 뭐 3일 줄어들고 3일에서 뭐 이틀, 뭐 이틀에서 하루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줄어들더라고, 시간이. 자, 제안서 미실행 시 영업 손실이 크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 소요가 가능하다. 우리 영업하거나 이렇게 재무설계를 통해서 나름대로 계약을 하는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근데 고객님이 청약을 안 하시면 네, 그만큼 영업 손실이 크겠죠. 그러나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이 큰 대신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거의 다 이루어져요, 계약이. 계약이 다 이루어지고, 설사 미실행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초기 상담,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분위기를 봐야 돼요, 고객님이. 우리가 고객 유형 분류 많이 말씀드리죠. 어떤 유형들 있죠? 아주 훌륭한 고객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고객 있죠? 잠재적인 고객, 그죠? 잠재성 있는 고객. 훌륭한 고객인데 실행력만 없는 분들. 그죠? 그 다음에 내 정보만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고객도 있고. 그죠? 뭐, 도대체 의심이 많은 고객. 뭐, 이렇게 고객의 분류가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그런 고객들, 아주 좀 이렇게 실행을 안 할 것 같은 그 느낌 아닌 느낌. 이런 촉들을 우리가 좀 발휘했을 때, 제안서를 두 개로 나눕니다. 즉, 분석, 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대안 방안, 실행, 제안서. 이 리포트를 딱 분리해서 가요. 그래가지고 분석 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쫙 문제점이 뭐고 쫙 보고를 해요. 아, 그렇네. 그래.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자, 이제는 문제점에 대해서 아셨는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아, 글쎄 제가 어떻게 이걸 대책을 마련합니까? 제가 대안을 준비했는데 보시겠습니까? 아,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고객님 그러겠죠? 네. 근데 이제 의심이 많은 고객이고 이 사람이 내 정보만 이용하려고 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고객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근데 이거를 제안서를 보시게 되면 반드시
이 제안서대로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강력하죠. 강력하죠. 그럼 고객이 아니 근데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고객은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이 제안서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이러이러한 방법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침묵. 침묵은 뭐예요?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긍정이다. 그래서 펼칩니다. 펼치면 고객님이 그걸 보고 만족해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행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제안서대로 내 정보만 이용하려는 고객은 어떤 반응이 보이느냐? 아, 그거 할 건데 보죠 그냥. 이런 식으로 막 아주 말 그대로 정말 진상 고객이 딱 눈에 그냥 확 들어오죠. 이렇게 분리해서 보고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객들은 아예 딱 보고서를 분리해서 가요. 자, 고액 계약. 고액 계약이 어렵다. 왜? 이게 재무 설계를 하다 보니까 뭐 금융 상품을 여러 개 하고 싶어도 딱 뻔하잖아요. 수입과 지출이.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금액을 줄여줬을 때 여유 자금이 한 40이 생겼다. 그럼 이 40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 이상 무리하게 안 해. 재무 설계는 눈에 보이니까 돈이.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막 상품 좋다고 막 이렇게 막 큰 계약을 할 수가 없어. 그래도 박건의 계약 뭐예요? 당신만 재무 설계하면 안 되지 않냐? 주변 소개해주라. 하다 보면 소개를 많이 해줘요. 닭건 계약이 이루어져서 충분히 고액 계약도 하게 되고요. 또 의사분들이나 또 이렇게 가방끈 기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재무 설계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모든 게 데이터고, 그죠? 공부하는 게 데이터고, 통계고, 수치고 그렇잖아요. 그게 익숙해져 있어. 그러니까 재무 설계도 대부분 수치고, 비율이고, 퍼센트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아. 그런 분들은 그래서 좋아해 또.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또 그만큼 수입이 많으니까 그만큼 더 큰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객을 만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사이즈는 틀려지겠지만 굉장히 고액 계약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팀원으로 있었던 이 친구가 재무설계사한테 배웠어요. 배웠는데 한참 지났는데 갑자기 팩트 파인딩 재무 상황표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니? 어떻게 받았니? 그랬더니 자기 고향 선배가 의사분인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야 너도 재무설계 할 줄 아니? 그러더라는 거야. 예, 할 줄 압니다. 와봐. 그래서 재무 팩트를 주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같이 이제 도움을 줬죠. 도움을 줘서 나한테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봐.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건 이렇게 하고 요건 이렇게 해봐. 그래서 잘 진행이 돼서 아주 큰 고액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무 설계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고객 입장에서 들어가서 분석도 하고 보고도 하고 문제점 찾아주고 솔루션을 제안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재무 설계는 실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배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무 설계 실전에 익히기 위한 빠른 방법. 자, 먼저 뭐? 본인 거부터. 당신 거부터 해, 당신 거부터. 당신 거부터. 그죠? 내 거부터 하는 거야, 내 거부터. 그죠? 그래서 스스로 해보는 경험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친구나 친척에게 재무 설계 요청을 한번 해본다. 그죠?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야, 너 이게 부족하네. 한번 해봐. 이거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친구가 친척이. 요청을 해보는 척 하면서 실제로 팩트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죠. 근데 친구가 좀 알려주기 쉽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친척 나 이렇게 재무설계 배웠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 좀 제대로 좀 알려주면 좋겠다 해서 분석하고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실전 경험까지 하게 되면 오히려 판매까지 탈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나는 배웠으니까 한번 너한테 그냥 뭐 상품을 권유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 재무 분석도 해주고, 그렇죠? 나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데 한번 좀 팩트를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해서 계약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재무 설계의 핵심인 재무 분석과 제안을 빠르게 익힐 수 있다. 시간과 난이도 문제. 시간이 지나면 금방 풀려요. 이거는. 자주 해봐야 재무 설계도 느는 거죠. 처음에 재무 설계라면 과다 소요되지만 경험치가 쌓일수록 줄어들게 된다. 자, 핵심 성공 요소. 자, 고객이 모르는 재무 목표 설정과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만족한다. 자, 재무 목표 설정에 따른 우선순위 1순위 반드시 해결해준다. 제가 이야기했죠? 핵심 성공 요소 중에 뭐요? 재무 목표를 반드시 1순위는 해결해줘라. 1순위. 요거 막, 이거 막, 별표 3개, 별표 3개. 1순위는 반드시 해결해줘라. 자, 고객도 모르는 지출을, 그쵸?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현금 흐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출도, 고객님, 지금 변동 지출이 굉장히 의외적으로 많은데, 변동 지출 중에 지금 현재 소비형 지출이 굉장히 높다. 특히나 외식이 많다. 내지는 문화비가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적절하게 또 통제해 주는 것도 고객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지출의 수준을 갖고 있구나. 이걸 인지하게 되고요. 좀 통제하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이 원하는 이 재무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끝나는 이야기죠. 고객이 원하는 재무적, 비재무적 가치를 실현시킨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자, 상품의 가격에 대한 논쟁보다 고객이 원하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한다. 그래서 이 상품은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고객님이 지금 현재 목표가 뭐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품밖에 없는데요. 대안이 없어요. 고객은 뭐예요? 그렇네. 이 가격에 대한 논쟁이 그냥 사그라들어 버려요. 그냥. 자, 재무설계 상담 중 고객 등급 구분이 필요하다. 제가 아까 제안서를 2개 나눈다 그랬죠. 여기 이제 고객 등급이 나오네요. 훌륭한 고객, 잠재성 있는 거 만나면 이렇게. 자, 훌륭한 고객이 뭐예요? 경제력이 있다. 뭐예요?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계약하고자 하는 그런 상품에 가입할 여력이 있다는 거고요. 삶에 대한 목표와 달성 의지가 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이 전문가니까 이야기해봐요. 그렇네. 내가 봐서, 내가 들어도 합리적이네. 라고 하면 받아들여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의 훌륭한 고객 중에 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실행력. 좋아. 사인해줄게. 소개도 잘해줘. 자, 이런 분들이 훌륭한 고객. 자, 잠재성 있는 고객은 이것 중에 뭐만 없다? 실행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행력만 부족한 잠재성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이 세 분은 어떻게? 우리가 잘 분류해야 된다. 잘. 그래서 제안서를 갖고 갈 때 이런 분들은 만남에 유쾌하지만 도움은 안 되는 고객이에요. 이런 고객.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제안서를 분류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가관이 아닙니다. 표정이 울그락부르락 하고요. 재밌어요. 자, 재무설계 시 최악의 고객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시간. 다 열심히 막 투자해가지고 몇 시간 막 하루 이틀 막 준비했는데 고객님이 내 정보만 딱 빼먹어. 어떻게 돼? 당신 시간은 날아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반드시 재무설계를 할 때는 그만큼 시간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분류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스티븐 밀러의 최악의 고객 기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객. 실질적으로 대해보면 어줍지 않게 하고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막 말하는 고객들은 정말 답답하죠. 그죠? 그 다음에 플랜에 대한 최소한의 자산을 가지지 못한, 이건 경제력이 없는 고객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만 요구하고 조언을 원치 않는 사람. 아까 3, 4, 5에 해당되는 그런 고객, 최악의 고객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분석적이고 경쟁 상대와 비교하는 고객. 자, 이런 분들, 과도하게 분석적인 분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다? 교수님들. 제가 직업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과도하게 분석적이에요. 왜냐하면 매일 논문하고 분석하고 비교하는 게 그분들의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성향이 좀 분석적인 분이 있죠. 네. 단기적인 관점만 갖는 고객,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역시 고객님과 같이 오래 가고 싶습니다. 근데 고객님, 단기적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정보만 빼먹어서 어떻게든 활용하려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분을 해야 어떻게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나름대로 구분을 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왜? 재무설계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할 수 없잖아. 그죠? 좋은 분 설계해주기도 나는 바빠. 그죠? 근데 막 이런 분들까지 내가 설계해가지고 시간 다 뺏기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좋은 분 다 놓쳐. 그죠? 한 번이라도 내가 좋은 분 한 명이라도 더 좋은 분 만나는 게 더 나는 낫다라는 거야. 그죠? 자, 에코 세대에는 20, 30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소비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소비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사회생활 총이라 주변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빨리 부자가 되고 이거 참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죠. 투자형 상품은. 부자가 되기 위한 고통은 외면한다. 독신은 결혼 자금을, 그다음에 기혼자는 생활비, 육아비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투자 설계에 대한 니즈가 강하다. 투자 설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2030들한테는 투자 설계만 재무 설계사가 잘해줘도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히려 또 좀 심플해요. 투자 설계만 잘해주면 돼. 네. 은퇴 준비에 대한 니즈가 부족하 당연하죠. 나 젊은데 아직 멀었는데 뭐 벌써 그 은퇴 이야기 하세요. 니즈가 없어. 은퇴 이야기 해봐야 잘 안 들어. 자, 그 다음에 4050 세대의 특징은 사회적으로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시기이고 연봉이 높아지는 시기. 그러면 어떻게? 나는 이런 분들 많이 만나야 큰 계약들을 많이 하겠죠. 그죠? 좀 약간 상대적이에요. 젊은 분들은 좀 심플한 방면에 계약이 좀 어려울 수 있어. 큰 계약도 안 나오고 잘. 왜? 가진 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4050은 이제 가장 임금의 피크인 시기에 다다랐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 그래서 조금 더 상품을 가입하기가 좀 쉽죠. 네. 자녀의 교육자금 부담이 크고 맞벌이, 요즘 대부분 맞벌이죠. 맞벌이 안 하는 부부 없어요. 요즘은. 그죠? 자, 건강상의 위험이 커지는 시기.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나치게 안정적인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즉 뭐예요? 거의 예금에 몰빵돼 있다. 자, 은퇴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라는 거. 베이비 세대, 자, 가장 자산이 많은 세대죠. 더 이제 4억 넘어갔죠, 이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세대, 차후 금융자산 비중 확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운사우징, 그렇죠? 아니면 주택연금 이런 식으로 많이들 활용하려고 하고 있죠. 자녀교육, 결혼자금 관련된 걱정이 많고 자녀에게 증여나 이제 상속에 대한 고민을 서서히 하기 시작하죠. 근데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뭐 자녀한테 일찍 주면 효도 안 한다 그래서 그냥 끝까지 갖고 가는 분도 계세요. 아, 힘들어. 그럼 결국에 언제 오느냐? 80대에 와요. 80대. 그러면 뭐 어차피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가 다 다시 포함이 되는데 그 무슨 증여 플랜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론 뭐 며느리나 사위한테 줘서 이렇게 5년으로 좀 줄여서 하기도 하지만 아유 정말 힘들어요. 그죠? 자, 은퇴 이후 삶에 대한 방향성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의 어떤 성향, 특징 이런 걸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차시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